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저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정윤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11년 차 회계사가 이제 됐죠. 올해로 2021년으로. 그리고 강의한 지도 10년 정도 됐어요. 강의할 땐 사실 이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떨리지 않는데 설명회는 이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정보 드려야 되니까 좀 떨리거든요. 근데 이번 라이브로 하니까 사실 조금 더 떨려요. 떨려. 자, 그럼 우리 좀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이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 진행 순서를 보면요. 자격시험, 세무사 자격시험, 세무사라는 자격 도대체 이 세무사라는 직업이 어떤지 그걸 좀 말씀드려 보고요. 자격시험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려 보고 저희 해커스 기본 종합반 및 집중관리반 특징 또 말씀드리고요. 과목별 학습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1차 때는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질의응답 요 진행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저희 세무사 자격시험 소개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세무사가 뭐 하는 직업일까요? 세무사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무사가 뭐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세무사가. 여기 세무사가 있어요. 그럼 세무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부분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볼게요. 일단 보시면 여러분 세금 보시면 기업이 내는 세금이 있어요. 우리 기업이 내는 세금을 뭐라고 그럴까요?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세. 개인이 내는 세금도 있어요. 개인이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할까요? 그걸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돈 번 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도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가세라고 해요. 와, 세금 종류가 많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말고도 저희 아파트를 팔았어. 그럼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양도세라고 합니다. 양도세.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거나 자식들한테 상속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세를 내요. 그다음에 죽기 전에도 돌아가시기 전에도 자식들한테 증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증여세도 내죠. 요거 말고도 다양한 세금들이 존재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 세무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일반 개인이나 기업들이 이 세금을 신고 납부할 능력이 없어요. 대신 신고 납부를 대리해 줍니다. 가장 먼저 세무사가 하는 일이 이러한 세금들을 신고 납부 업무를 도와드리죠. 두 번째는 또 뭐 할까요? 두 번째로 세무조사 들어오면 세무조사요. 이 세무조사 대응할 능력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세무조사 대응 업무도 저희가 해드리게 됩니다. 또 뭘 할까요, 세무사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것 같아. 그럼 조세 불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봤더니 저희 세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다시 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경정이라고 하고요. 조세 불복이라고도 하죠. 뭐 이런 일들도 해요. 또 뭐도 할까요, 여러분? 또 요즘에는 여러분 저도 이제 세무사 회계사 겸 세무사니까 업무를 해요. 저도 사무실이 있거든요. 저 개인 사무실이. 그럼 가끔씩 그 중소기업 사장님을 만나면 이제 본인이 은퇴할 때가 됐기 때문에 회사를 이제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싶은 경우 있다고요. 궁금한데 이거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회사가 아주 일을 많이 냈어. 우리 회사가 쟁여둔 돈이 많아. 요 상태로 자식한테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5년 후에는 이제 이 회사를 우리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 그럼 5년 사이에 이 조금씩 우리 회사의 이 쟁여놓은 돈들을 조금씩 줄인다고요. 그런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상속증여 플랜이라는 업무를 하게 돼요. 요즘 이게 아주 핫하죠. 그렇죠? 상속증여 플랜. 뭐 이런 업무랑 플러스 알파의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금과 관련해서 돈 되는 거 다 해요,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신고 납부 업무는 일반적인 뭐 업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솔직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 세무조사 대응하면 신경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 친구분 중에 그런 분 있었어요. 그 힙합 가수 이제 이름은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이 힙합 가수 세무조사가 왔다고요. 그 힙합 가수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티스트다 보니까 곡을 쓰려면 한국에만 좀 있으면 좀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장기 체류했다고요. 그래서 유럽 여행 간 거죠, 사실. 그 유럽 여행 가서 장기 체류하면서 돈 쓴 거에 대해서 다 이걸 비용 처리했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무조사 조사당국에서 야 이거는 인정해줄 수 없어. 너 그냥 해외여행 갔다 온 거잖아. 저희가 아니 아티스트는 당연히 가야 돼. 우리 밥 먹는 거랑 똑같아. 막 이렇게 막 해갖고 저희가 결국 그 해외여행 갔던 것들은 비용 처리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이분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었다고요. 여자친구를. 그래서 이 조세관청에서 좋아 너 해외여행 간 것까지 내가 오케이야. 근데 여자친구 비용은 진짜 좀 아니지 않니?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막 그래요. 그거는 저희가 인정하고 세금 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뭐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 너무 딱딱하게만 생각하는데 다 사람 사는 일이기 때문에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해요. 하다 보면 재밌는 일들도 많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우리가 세무사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럼 선생님 좋아요. 저 세무사 관심 있네요. 그럼 세무사가 되면 세무사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저희가 어디 취업하는데요? 이게 좀 궁금하실 거라고요. 그럼 어디 취업? 취업이라고 하기 좀 웃긴데. 어디 취업하나요? 궁금하실 텐데 일단 여러분 수습을 받으셔야죠.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시험 합격하고 나시면 수습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 정도 수습을 합니다. 공인회계사는 합격 후에 2년 정도 수습을 하는데 세무사는 6개월 수습을 해요. 그럼 6개월 수습을 하고 나면 경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세무법인에 들어갑니다. 세무법인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요. 어디 들어가는 분냐면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오산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직 뭐 세무사를 뽑진 않았는데 여기 들어가서 일하거나 여기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디 있냐면 요즘에는 회계법인에서도 세무사를 많이 뽑아요. 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올해 좀 주춤하긴 했지만 일손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세무사도 많이 뽑습니다. 실제로 저도 회계법인 세무팀에 있었거든요. 텍스팀에 있었는데 저희 팀에도 세무사분이 꽤 많이 계셨어요. 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근무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어디 가냐면 일반 대기업도 많이 가요. 일반 대기업도 많이 가고 은행도 많이 갑니다. 금융기관이요. 실제로 제가 하나금융지주 법인세 신고 업무를 제가 했었는데 실제 거기 제 카운터 파트너로 하나금융지주에서 일하는 분도 세무사셨어요. 그리고 제가 KB증권 거기서도 일을 했었는데 KB증권에서 세무팀에 있는 분도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일 정말 잘하시고 많이 배웠거든요. 많이 가요. 여기요. 이렇게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 또 많이 가시는 데가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7급 이 7급 세무직으로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7급 세무직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경로가 이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딱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것들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꼭 여기만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만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일하게 되면 여기서 계속 내가 고용 세무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연차가 쌓이게 되면 내 거래처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이 안에서 내가 파트너로 임원이 되는 거죠. 파트너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다가 나와서 내가 세무법인을 차리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서 능력을 쌓고 경험을 쌓고 개인 사무실을 차린 다음에 개인 사무실이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거든요. 규모가 커지면 세무법인 대표, 회계법인 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뭐 이렇게 가고 있고요. 실제로 전 이거 하면 생각나는 게 제 바로 1년차 후배가 있었어요.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는 세무사가 됐어요. 세무사가 돼서 세무법인에 있다가 개인 사무실을 차렸는데 이 영업 전략이 아주 좋았어요. 얘는 영업 전략이 뭐였냐면 1년에 한 2번 정도는 자기 거래처 분들 아무래도 자기가 젊은 여자 세무사다 보니까 이 거래처 분들도 젊은 분들이 많겠죠. 다 모아갖고 파티했다고요. 진짜로 이렇게 와인바 하나 통째로 빌려갖고 자기는 드레스 입고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았나 봐요. 그리고 일도 실제로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자리를 잡았어요. 1년마다 자리 잡는 게 쉽진 않은데 1년 만에 자리 잡아서 제가 보니까 직원이 지금 한 6명, 8명 있더라고요. 만나주지 않아요. 요즘에는 절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만나봤더니 너무 사무실이 커져가지고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살고 있어요. 자기 직원들이랑 워크숍 가면 뭐 진짜 부럽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요즘 여러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이 세무팀이나 회계팀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대부분 회계사나 세무사 라이선스를 갖고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이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세무 신고해준다고 딱 가보면 실제로 세무사 라이선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일이 전문적이시고 좋다고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로. 그럼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기업에서 이 기업의 세무 업무를 다 담당하고 계셨어요. 자기가 이 기업과 관련된 세무 업무는 다 한대. 근데 뭐가 있냐면 이분이 지금 이 기업,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기업이 세금을 정부로부터 30억 정도 환급받을 게 있다. 아니, 30억이 아니다. 300억 정도 환급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밖에 모른대. 자기가 지금 일하면서 요거 얘기하면 이게 확실한 거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300억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얘기를 안 해요? 왜요? 그랬더니 야 내가 이걸 얘기를 왜 하냐?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은퇴하시면 개인 사무실을 차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찾아가서 야 니네 세금 300억 더 낸 거 있는데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어. 이거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대신 보통 우리 이 바닥에 우리 보통 세금 돌려받으면 10% 정도 이제 수수료로 받거든요. 보수로. 그럼 300억에서 여기도 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300억 돌려받게 해준다는데 그럼 300억 돌려받으면 수수료로 10% 해갖고 30억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든든한 노후 준비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는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이 기업과 관련된 또 다른 거래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면서 이 기업과 관련된 거래처에서 이제 일을 많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중에 개업할 때 이 거래처를 들고 나와서 안정적으로 개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아시겠지만 은행 본점에서 일하는 게 전체 은행 채용 인원 중에서 많지 않아요. 실제로 세무사 자격증 갖고 계시면 본점에서 대부분 근무하게 되세요. 그렇죠. 물론 이게 보직 수단제 때문에 지점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본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세무사로 금융기관에 들어가시게 되면 보통 PB팀으로 가요. PB팀으로. 그래서 자산 관리해 주다가 이 고액 자산가들 자산 관리 도와드리다가 나중에 이제 개업하시면서 이분들 고객으로 그대로 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도 굉장히 좋아요. 저 아는 분도 여기서 있다가 개업해서 세무법인 하셨는데 뭐 영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7급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했는데 일단 여러분 보시면 그럼 정말로 선생님 이제 자격증 설명을 좀 하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럼 일단 보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세무사 자격증과 관련해서 정말로 취업이 잘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취업하려고 하는데 세무사 취득하면 취업 잘 돼요? 당연하죠. 물론 여러분이 그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저도 회계사지만 실제로 3년 차 이상부터는 정말로 이 시장에서도 진짜 이게 전문직이 됐구나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일도 정말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년 차부터 10년 차까지의 세무사들은 정말로 일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어딜 가도 대우받고 갈 때 많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이 자격증을 취업 때문에 딴다. 한번 취업 때문에 도전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막상 따시고 나면 일반 기업체 취업 이런 것들보다 내 사업을 한번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취업의 기회는 많아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재미로. 제가 여러분 그 회계법인 3년차 때 일이에요. 3년차 때 일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동양증권에 나가 있었는데 아시죠? 동양이 없어진 거. 동양이 지금 막 불어나서 없어지기 직전에 동양증권에 이제 세무 업무를 하러 나갔다고요. 그럼 담당자가 지금 곧 이제 회사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세금 신고 관심 있으시겠어요? 저 그냥 앉아 있었죠. 담당자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냥 놀고 있다가 남의 회사 회의실에서 놀고 있다가 너무 짜증나니까 제가 그 공인회계사 이게 필요한 회사들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 데가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세무 즉 경력직을 뽑더라고요. 제가 지원을 했어요. 발로 해서 발로. 제가 그때 당시에 학점이 3.19였고요. 뭐 회계사 붙은 지 3년이나 지났으니까 토익 점수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토익 학점 3.19 회계법인 경력 3년 다니고 요거밖에 없었고요. 그냥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첨부해야 되는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동양증권 그 사무실이 흰벽이었거든요. 거기 벽이 대고 폰카로 찍었어요, 이렇게. 폰카로 찍고 그냥 냈다고요. 그리고 까먹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진짜로 들어갈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짜증나서 한번 써본 거지. 자소서도 다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썼다고요. 그리고 까먹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출근하려고 10시 반쯤 일어났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전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전화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전화 한번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정인돈 씨 되시죠? 여기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 그 차 아빠 거야 하고 딱 끊었다고요. 진짜예요. 감동실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전화를 또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다시 그 번호로 받았죠. 아빠 차라니까. 그게 아니라 정인돈 씨 혹시 현대자동차 입사 지원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입사 지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면접이니까 면접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면접은 보러 가는데 진짜 학점 3.19에 사진 막 뽀샵도 아니고 폰카로 찍고 제가 잘생긴 얼굴도 아니잖아요. 폰카로 찍고 이랬는데 면접 보러 오라니까 저 같은 회계사 한 300명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갔어요. 제가 그때 현대증권 M&A 업무한다고 좀 바빴거든요. 하나도 안 해갔어요. 그리고 딱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해. 아무도 없어. 딱 앉아있더니 과장님이 오시더니 최종 3위니까 면접 잘 보라는 거예요. 근데 특수 업무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너를 뽑을 거니까 면접 잘 보라는 거예요. 보통 그런 식이에요, 저희는. 그렇죠? 저희가 요 연차에 들어가면 보통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는 거지 저희가 뭐 입사 지원하고 막 시험 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붙었냐고요? 그런 얘기 나중에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은 여러분 이 자격증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 좋은 자격증이기도 하지만 취업 이후에도 더 많은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개업. 결국 저희가 전문직 되면 나중에 자리를 잡고 개업을 해서 대표가 되는 게 저희 꿈 아닙니까? 저도 대표지만. 그럼 개업 시장이 어떤가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런 거 물어본다면 아까 제 여자 후배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젊은 여사장님도 많고요. 근데 이런 분들 세금 시고 때문에 세무사 찾아간다고 하면 그 나이 드신 세무사분들 이런 분들 이미 자리 잡으신 분들 가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게 개업 시장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아직도 좋아요. 그럼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또 이런 생각한다고. 아니 내가 알기로 요즘 AI가 발달해서 세무 기장 시장이 좀 죽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맞아요. 기장이 뭐냐면 일반 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교촌 치킨 이런 분들이 1년 동안 한 달 동안 장사를 하고 나면 장부를 작성해 줘야 되거든요. 뭔가 작성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작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돈을 받고 매달 작성해 드린다고요. 장부를.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 시장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건 원래 돈이 안 됐어요. 원래 돈이 안 된다고요. 요즘에 그거 말고도 미래의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예로 얘기하면 저도 회계사 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뭐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 안 했는데 요즘에 연락이 진짜 많이 와요. 뭐 때문에 연락이 많이 오냐면 요것 때문에 연락이 많이 온다고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잖아요. 은퇴도 아니죠. 이제 실제로 이제는 좀 은퇴를 끝내고 이제 정말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계실 때가 됐거든요. 굉장히 자산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지금 슬슬 상속 증여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부가치고 어렵고 돈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새로운 먹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늘 새로운 일거리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라 다섯 번째 보면 우리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 단점 이거는 제가 꼭 얘기하고 갈게요. 장점 단점. 지금 이제 4살 6살인데 장점. 아빠 나 회계사 할래. 그럼 전 솔직히 안 시키고 싶어요. 솔직히 왜냐면 회계사 일이 좀 진짜 힘들거든요. 요즘 워라밸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전 솔직히 안 시키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아빠 나 세무사 할까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시킬 거. 제 딸이지만 시킬 거예요. 뭐 제 거래처 물려줘야 되기도 하고 시킬 거라고요. 저희 이 세무사 이 전문직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세무사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워라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워라밸 워라밸을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워라밸 선택이 돼요? 안 되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면 그 워라밸 애초에 워라밸을 맞춰주는 회사에 들어간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 회계사 세무사 일을 하면서 회사들 거의 1000개 가까이 돌아봤지만 10년 동안
실제로 워라밸이 좋으면 봉급이 적거나 그래서 워라밸이 좋은 회사 가면 또 만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워라밸도 만족이 되면서 봉급을 많이 준다. 그런 회사 있긴 하죠.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그렇다고요. 근데 저희 장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좀 이번 달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 그럼 이번 달에 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 이번 달은 가족이랑 좀 소홀한 것 같아. 이번 달은 가족이랑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어. 그럼 이번 달에는 일 좀 줄이고 시간 많이 쓰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워라밸을 선택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니고요. 정말로. 그래서 세무사 중에 저도 회계사 하면서 세무사지만 제 친구 중에 한 달에 300번은 친구 있어요. 한 달에 300. 한 달에 300번다고요. 저랑 동기니까 11년 차 회계사겠죠. 300번은 친구 있다고요. 퇴장하시면 안 되는데. 300번은 친구가 있다고요. 근데 걔는 집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미 집도 있다고요. 강남에. 그래서 그냥 자기는 진짜 출근해서 자기 사업체 하면서 한 달에 가족 그냥 생활비만 있으면 자기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대. 그래서 한 달에 300 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서 솔직히 너 한 달에 몇 시간 일하냐? 한 달에 하루 일한대요. 하루. 하루. 걔가 M&A 이런 거 전문가라서 그냥 일 들어오면 그거 한 달 하루에 하루 일하면 한 달에 하루 일하면 300만 원 받는데요. 그렇게 사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도 있냐면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일주일에 하루에 거의 12시간 강의할 때도 있고 뭐 회계사 세무사 일도 하니까 진짜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는 적도 꽤 많거든요. 대신 저는 많이 벌죠. 그렇다고요.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게 뭐 요거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요거에 대해 얘기한다면 되게 힘들죠. 저희도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고 납부하는 시즌이 있기 때문에 시즌이 있거든요. 보통 세무사 하시면 5월이 제일 힘들어요. 5월이. 저도 5월 힘들다고요. 강의도 해야 되는데 5월에 저희 사무실 가서 직원들이 막 퇴사한다는 거 동료하면서 뭐라도 먹여가면서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되게 힘들거든요. 5월 달에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가도 나를 일으키는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 저희가 움직이면 다 돈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왜 그 부장님이나 상무님 이런 말 하잖아. 네 일처럼 해. 이게 네 일이라면 이렇게 하겠어? 그럼 저희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 돈이 아니잖아. 그치? 네가 버는 거잖아. 하지만 이거는 내 일이 맞아요. 내 돈이거든요. 내가 고생한 것만큼 그만큼 보답이 오는 자격증이고 그만큼 보답이 오는 직업이에요. 돈 안 버는데 일 많이 하고 그렇진 않거든요. 내가 움직인 것만큼 다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최고의 장점 이건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요. 두 번째로 보시면 단점. 장점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단점이요. 단점. 단점.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궁금하냐면 일단 이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어요. 저한테 가끔 상담할 때 형님 저는 선생님 저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저는 좀 공부는 좀 못하는데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세무사 딱이지 않습니까? 막 그런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면 세무사에 적성에 맞고 또 어떤 분들 이런다고요. 저는 성격이 좀 샤이해서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는데 세무사도 결국에 내가 내 사업체를 갖게 되고 뭐 영업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안 맞겠죠 그런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그 흔히들 여러분 그거 있어요. 딱새와 찍새. 일단 찍어와 일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딱새 구두를 잘 닦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엔 이게 분업화됐지만 결국 제가 회계사를 한 11년 차 정도 돼 보니까 결국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 롱런해요. 아니 친구한테 야 나 세무사야 나한테 일 맡겨 그리고 내가 맨날 사고 쳐 친구 세금 더 내게 해주고 그러면 친구 나발이고 없다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결국 일을 잘하는 사람이 오래 가고 돈도 많이 벌거든요. 이 세무사라는 게 결국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끝나지 않습니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거든요. 공부를 하고 보니 능력이 쌓여야 영업 가서 말빨이 통하는 거지. 그냥 일을 주세요. 제발요. 한두 번이라고요. 그쵸? 한두 번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업의 가장 큰 단점은 공부를 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지금 저희 이 세무사 자격에 대해서 세무사 시험 자격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하신 게 세무사가 되려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응시 자격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그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토익이 700 넘어야 되고
그 학점도 이수해야 돼요. 학점이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경영학도 이수해야 되고 회계학도 이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경제학도 이수해야 되고. 근데 저희는 영어만 딱 통과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익, 그다음에 GTLF 이렇게 있는데 보통 토익도 많이 보시지만 GTLF도 좀 많이 보세요. 이 GTLF가 시험이 자주 있거든요. 얘는 한 달에 한 번 있지만 얘는 한 달에 몇 번씩 있어요. 그래서 영어 점수를 좀 미리 취득하시면 되고, 아, 그럼 저 아직 영어 점수 없는데 종합반 못 듣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올해 시작하는 분이 올해 시험을 붙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희 전문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 내년 시험에 이제 도전하실 거니까 올해 12월까지만 합격하시면 돼요. 이 취득하시면 돼요. 12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공부하시면 됩니다. 영어 공부 다 해놓고 지금 이 공부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공부하시면서 영어를 조금씩 병행하시면 돼요. 다만 언제까지? 12월까지는 마무리 하셔야 돼. 실제로 12월까지 영어 점수 못 해가지고 지금 객관식반 들어가서 지금 시험 최종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때도 토익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심지어 거기다가 결국 영어 못 넘어서 시험 통과 이게 시험 접수 못 해가지고 공부하시다가 그냥 떠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매년 있다고요. 그래서 영어는 12월까지 꼭 넘으셔야 되고 어 매일 조금씩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아 난 영어 아예 못한다 잘 못한다 이러신 분들은 학원 제가 주변에 학생들 보면 아싸리 그냥 학원 한 달 정도 다니시는 게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또 해커스 저희가 강남에 있잖아요. 해커스 영어 바로 옆에 바로 여기 위층에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 수업 끝나고 영어 수업을 오후에 들으시거나 저희가 아침에 9시에 시작하는데 수업을 영어는 더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한 8시에 영어 수업 듣고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영어를 좀 자신 없는 분은 제가 보니까 그냥 학원 한 달 듣는 게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워낙 주변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은 저희는 회계사랑 다르게 영어만 통과하면 돼요. 영어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 시험 구성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1차는 5월에 있고요. 2차는 9월에 올해 기준으로 9월이에요. 원래 항상 1차 5월에 보고 2차를 좀 일찍 봤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일정이 좀 딜레이 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1차는 5월에 보고요. 2차는 9월에 봅니다. 이렇게요. 1차는 회계학 한 과목, 세법, 재정학, 선택법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총 4과목을 시험 보는데 원가 회계학 안에 재무회계도 있고 원가회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과목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 때는 회계학 1부에서 재무회계, 원가회계 배우고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2부 있는데 여러분 그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 보면 걔가 시험의 난이도가 좀 극악인 게 1차랑 2차랑 연관성이 없어요, 과목이. 그래서 1차 공부하시는 분들 2차도 같이 공부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공부할 게 되게 많아. 1차랑 2차랑 전혀 생뚱맞아. 서로 다르다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연관성이 1차랑 2차랑 매우 높거든요. 결국 요게 여기로 가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회계학 2부가 회계학이 아니라 세법 계산 문제예요. 세법학 1, 2부가 세법 약수령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2차 때는 재무 회계학이랑 세법만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1차 때 얘네들을 열심히 해놓으시면 2차 때도 좀 수월하기 때문에 훨씬 나아요. 저희가 과목 연계성이 좋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요. 이렇게 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떤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어요? 저는 당연히 재정학이랑 법을 좀 열심히 할게요. 1차만 볼 거예요. 1차만. 2차까지 붙어야 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부하실 때 아셔야 되는 게 세무사 2차 시험은 회계학이랑 세법을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얘네들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얘네들을. 그래야 2차도 수월히 붙으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럼 우리 시험 보시면 1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에 시험을 다 보는데 1교시, 2교시로 나눠서요. 40문제씩 보고 각 과목별로 한 문제 1분당 해서 80분씩 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과목별로 10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을 보면 일단 이 전 과목이 나와 있는데 꽈락이 있어.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있으면 안 돼. 나머지 거 다 100점 맞았는데 한 과목이 39점이야. 그럼 탈락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과목들이 다 40점 이상은 돼야 됩니다. 40점 미만을 꽈락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 모든 과목들의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그냥 바로 합격이에요.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서 1차 시험 보고 채점을 다 해도
실제 발표할 때까지 점수가 간당간당한 분들은 내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몰라요. 좀 그런 고충이 있는데 저희 세무사 같은 경우엔 그냥 채점에서 꽈락 없이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 편한 2차 공부를 하실 수 있죠. 그래요. 얘기를 좀 잠깐만 해보면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이런 전략 쓰는 분들이 있어요. 속칭 4, 8, 4, 8 전략이 있거든요. 세법이랑 회계하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회계학이랑 세법은 꽈락만 딱 면하고 재정학이랑 선택법에서 고득점 하자 이렇게 4848 전략 쓰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시험장 가면 3636 나와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전 과목을 다 고르게 60점 이상 득점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셔야지 1차만 어떻게 넘겨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 저희는 1차만 있는 시험이 아니라 2차까지 붙어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합격률 좀 보시면 실제로 한 평균적으로 30% 내외로 나오고 있어요. 늘 합격률이 늘 30% 내외 정도 나오고 올해는 합격률이 좀 높았는데 사실 올해 원래 5월 달에 시험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작년이죠? 작년? 2020년? 작년에 그 5월 달에 시험이 예상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연기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갑자기 시간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올해 좀 합격률이 높았던 거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합격률이 한 3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합격률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보시면 되고 저희 채점 결과 보면 보시면 알 수 있지만 1차 시험 채점 결과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꽈락률이 세법이랑 회계가 장난이 아니죠. 45%씩 나왔잖아요. 실제로 올해는 진짜 웃겼던 게 회계학이 제가 볼 땐 쉬웠다고요, 문제가. 실제로 시험 보고 나온 학생들이 회계학 작년보다 훨씬 쉬웠는데요? 그랬다고요. 그랬는데도 꽈락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회계학이랑 세법에 많은 전력을 기울여셔야 돼요. 그래야 일찍 합격하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죠? 여기까지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2차 합격 기준은 얘기를 안 했는데 잠깐 돌아와서 보시면 2차 합격 기준을 보시면 2차는 저희 아까 봤지만 4과목 보잖아요.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 세법학 2.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꽈락이 있으면 안 돼.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딴 거 다 맞아도. 꽈락이 없이 전 과목 평균이 60점 넘으면 무조건 합격인데 실제로 2차 시험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넘는 게 거의 이게 힘들어요. 몇 명 안 나온다고요. 대부분은 50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통 60점 넘는 사람이 최소 합격 인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꽈락 없이 평균이 한 52점, 53점 요 정도에서 합격선이 결정됩니다. 오, 50점이요? 절반만 맞으면 되는 거야? 할만한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2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무사 1차는 회계사에 비해서는 쉬워요. 훨씬까지는 안 하지만 수월합니다. 세무사는 2차 어려워요. 2차에는 투입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요.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1차를 합격하시면 2차는요 2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 수험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 저는 1차생이에요. 이제 1차를 준비한 학생이고요. 전 동차생입니다.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를 이제 처음 보는 학생. 그리고 저 유예생이에요. 이런 친구 있는데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 한번 본 다음에 떨어지고 나서 2차를 두 번째 준비하는 학생이 유예생이에요. 그래서 1차를 한번 합격하고 나면 2차 시험을 2번 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좋아요. 물어보셨길래 대답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우리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또 공부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봤으니까 저희 학원 종합반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저희 학원 종합반 이 광고만 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1차 이제 공부하시려면 어떻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해커스 기본 종합반이 있고 집중관리 종합반이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스테이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스테이크 좋아한다고요. 집에 가면 취미가 스테이크 굽는 거예요. 그 막 스테이크 겉면이 노릇노릇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그 마이야르 반응. 제가 그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안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텔레비 보니까 거기 마요네즈를 바르면 좀 쉽대요. 마이야르 반응이. 그래서 그 마요네즈 발랐더니 스테이크가 진짜 제가 원했던 그 색깔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 학원도 사실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보면 이게 세무사 공부하신다고 하면서 혼자 독학하시거나 그냥 혼자 공부하시다 보니까 너무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너무 쓸데없는 것들 다 공부하시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래서 저희 모든 학원이 마찬가지겠지만
세무사 이 가리키는 학원의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들 시행착오 줄이고, 그쵸? 효율적으로 해서 최단 시간에 합격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 목표에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좀 준비했고요. 일단 보시면 저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기본반입니다. 기본반이요. 그럼 기본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좀 이따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입문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반이 있어요. 보통 요걸 합쳐서 기본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면 심화반이 있고요. 요건 취사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 대비하는 객관식반이 있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 뭐가 있을까요? 요거 끝나고 나면 최종 정리반이 있어요. 뭐가 많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 1차를 보고 나서 1차를 보고 나면 이제 2차 강의, 2차 동차 강의나 2차 유해 강의를 듣는다고요. 보통 학원이 합격할 때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게?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우리 결국에 기본반에서 이만큼을 가리킬 겁니다. 이만큼을. 기본반에서 이만큼을 가리켜요. 가리키긴 다 가리킨다고요. 그리고 나서 심화반에서 요걸 다시 한번 진하게 다시 보죠. 그리고 객관식반에서 여기서 1차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줄여서 가리킨다고요. 줄여서. 1차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줄여서 가리켜.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생 강의가 되면 요거 베이스로 어려운 거 좀 사이드로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한두 가지 이렇게 가리킨다고요.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기본반에서 여러분이 세무사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가리켜요. 근데 결국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떨어지고 자꾸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기본반에서 했던 내용이 이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가 이걸 못해서 자꾸 시험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이거만 집중해요. 지금 정작 요게 안 돼서 떨어지는 건데 대부분의 이 좀 운 좋게 운 나쁘게 시험이 자꾸 떨어지셔갖고 좀 속칭 장수라고 하는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여기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자꾸 막 이걸 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아, 더하기를 못 하는데 루트를 어떻게 합니까? 미분적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기본반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동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붙을 수 있을까요? 하는데 기본 강의를 정확하게 완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항상 근데 기본 강의를 제일 열심히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 학원에서 기본반의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저희 학원의 기본반에서 목표는 뭘까요? 목표는 뭘까요? 첫 번째로 완강시키는 거예요. 완강. 완강. 실제로 수업 내용을 저희 시험법 전체를 기본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는데 이거 완강한 학생들이 수험생 10,000명 있으면 몇 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5,000명 넘지 않아요. 다들 좀 더 딱 끝내고 시험 보고 좀 더 딱 끝내고 시험 보고 하다 보니까 다 못 파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우리 저희 회계라는 것들이 세법이라는 게 앞에 내용이 뒤에 또 나오고 뒤에 내용이 앞에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알아야 전체 와구가 망쳐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게 전문 자격자 시험이니까 한 강의당 막 강의 시간 길잖아요. 한 과목 완강하는데 100시간 정도 걸리고 하니까 자꾸 듣다 말다 하니까 무늬만 세무사 공부한다고 하지 실력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기본적으로 완강을 하셔야 돼. 저희 기본반의 목적은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인데 자꾸 기본반에서 문제 빨리 풀고 뭐 퀴즈 같은 거 보고 막 모의고사 보고 막 이러면 그거 맞추는 거에만 막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 맞추는 건 나중에도 할 수 있어. 빨리 푸는 거에 자꾸 집중하시는데 그건 나중에도 할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해? 뭐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정확히. 아, 이 부분은 이런 내용, 이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자꾸 생각해보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응용이 되는데 자꾸 응용만 한다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산에서 대학생 때 과외로 날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일산에 보습학원 수학 강사도 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근데 그때 제가 인기가 많으니까 특목고반 그 영재반을 하라는 거예요. 초딩들 대상으로 하는 영재반. 그래서 들어갔죠. 근데 애들이 그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를 막 이상하게 풀고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야 이런 거 필요 없어. 연립방정식 가르치고 그랬다고요. 제가 그날 처음으로 원장님한테 멱살 잡혔어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얘네들 나중에 특목고 못 가. 얘네들은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애들이야. 그거 연립방정식 그 몇 가지 그거 잔깨 부린다고 얘네들이 나중에 특목고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었거든요.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이제 세무사 공부 시작하면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객관식 문제 풀고 싶고 빨리 막 2차 문제 풀고 싶고 그렇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기본 강의 때는 모든 전 범위의 전 단원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요게 저희 기본반의 목표예요. 결국 기본반에서 객관식반이랑 2차 반에서 다를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다뤄요. 기본반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저희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데 이제 세무사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꼭 저희 학원이 아니시더라도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 물론 저희 학원만의 특이한 커리큘럼이 있지만 첫 번째 여러분 입문 강의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입문 강의가 뭐냐면 회계 원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회계 원리.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회계 원리를 대학교 때 들었다고 안 듣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선생님 전 회계 원리를 대학 때 들었거든요. 그때 올게요. 선생님 저는 전사세무회계 1급 2급 따가지고요. 나 그때 올게요. 이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이 세무사 회계사 회계 원리랑 여러분 대학교 때 배웠던 회계 원리랑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가 난다고.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대부분 나중에 가서 어려운 거 가리킬 때도 물어보는 거 보면 결국 회계 원리 몰라서 그 내용 빵꾸 나서 여기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초심자던 예전에 회계를 한번 들었다가 타락했던 반드시 들으셔야 돼.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입문 강의 회계 원리는 반드시 들으셔야 돼. 이걸 안 들으면 뒤에가 이해가 다 안 돼요. 꼭이요. 전 예전에 한번 들었으니까. 예전에 잘못 배우실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회계 원리 듣고 나서 이제 기본 강의에서 저희가 중급 회계, 세법, 원가 관리회계, 재정학, 선택법을 한번 쭉 가리킵니다. 얘기했듯이 완강이 목표고요. 전체를 여러분들이 따라오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목표예요. 이거 하고 나면 저희가 심화반은 취사 선택이고 객관식반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뭐 하는 거야? 1차 시험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문제풀이 스킬 가리킨다고요. 문제 푸는 연습도 시키고요. 요때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저희가 뭐 하냐면 최종 정리반이 있거든요. 최종 정리반. 이게 저희 학원의 이 원조, 저희 학원의 이 자랑이죠. 실제 이때 뭐 하냐면 시험 한 3개월 정도 놔두고 아침에 시험 보고요. 점심 때 잠깐 수업 최종 요약 정리 마지막으로 수업하고요. 저녁 때 또 전 과목을 25문제 시험 봐요. 그리고 주말에 실제 시험이랑 똑같은 문제수로 똑같은 시간으로 10회 시험 봅니다. 저희가 요거 하거든요. 실제 요거 하면 지금 계속 그래왔지만 요 과정이 등록자 기준으로 합격률이 늘 50%가 넘었어요. 등록자 기준으로.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 말고.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나서 GS 시험이라는 게 실제 요거랑 같이 운영하는 과정인데 최종 모의고사 실제 시험 전 범위로 똑같이 본다고요. 저희가 1차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요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면 그대로 합격합니다. 저희 학원 오프라인 그 학원 홈페이지 수강 후기 보시면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 보면 실제로 반신반의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커리큘럼대로 그냥 시킨 대로만 하니까 붙었더라.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정말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진행을 좀 했고요. 네. 그럼 기본 종합반 저희 왜 필요한가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기본 종합반 중에 기본 종합반도 있고 집중관리반도 있어요. 근데 집중관리반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집중관리반 뭐냐면 제가 군대 제대하고 5월에 제대했거든요. 5월에 제가 2006년 5월에 제대했습니다. 하여튼 5월에 제대했어요. 5월에 제대하고 제가 유럽 여행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갔다 오고 복학을 딱 했죠. 복학한 날부터 제가 공부했거든요. 학원 수강하고. 물론 군대에서 조금씩 기본 강의를 좀 듣긴 들었지만 날림으로 듣긴 들었지만 제가 제대하고 복학하고 딱 제대하고 6개월 공부해서 회계사 1차 시험 붙었거든요. 맞아요. 자랑이에요. 제가 제 인생에서 이뤄낸 과업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6개월 정도 만에 1차 시험 붙었다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뭐 똑똑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학교 고시반이 있었어요. 학교 고시반이 이게 별게 아니었고 고시반을 시험 봐서 들어가는데 혜택이 뭐가 있었냐면 일단 독서실 지정석을 줬어요. 왜 대학교 가면 시험 기간 되면 막 메뚜기 해야 되고 독서실 자리 맡고 힘들잖아요. 고시반은 건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고시반 건물에 저희 그 실원들 지정석이 있었다고요. 거기 짐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24시간 공부했어요. 언제든지. 굉장한 혜택이죠. 그리고 원하면 잠도 재워줬어요.
바로 그 독서실 바로 위에 숙소가 있었다고요. 그쵸? 굉장한 혜택이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도 나도 들어오고 싶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시험을 봐서 성적 하위 10%는 잘라냈어요. 그냥 퇴실시켜버렸다고요. 실명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봐서 실명으로 이 성적 순위 쭉 공시하고. 아, 되게 살벌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안 잘리고 있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6개월 만에 합격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분위기가 어땠냐면 저 공부할 때 이렇게 3명이 앉아있고 여기 이렇게 3명이 앉아있었어요. 이렇게 독서실 자리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이렇게가 한 섹션인데 여기 한 명이 얘가 그 고시 반에서 5등 안에 들었어요. 학번이 낮은 학번이었는데 제랑 동갑이었는데 보통 여기 장수생들이 많기 때문에 실력 은둔의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고시반 전체에서 5등 안에 드는 게 어려운데 들었다고요. 실력자였어요. 얘가 얼마나 실력자였냐면 실제로 얘는 1차 시험 보고 나서 채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채점 왜 안 해? 아 당연히 붙었겠지. 채점을 왜 해?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포스 있는 애였다고요. 근데 서로 인사는 하지만 말은 안 거는 사이였는데 얘가 어느 날부터 저녁 때 저녁을 안 먹고 초코파이를 갖고 와서 먹는 거예요. 저녁을 안 먹고 모두가 얘를 의식을 하고 있었나 봐. 그 다음날 됐더니 나머지 5명이 초코파이를 다 사왔어요. 그래서 얘 이제 저녁 안 먹고 초코파이 꺼내 먹을 때 다 같이 꺼내 먹었죠. 때가 됐고 하면서 꺼내 먹고 그랬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얘는 계속 초코파이 먹고 공부했지만 나머지 5명은 초코파이 먹다 안 되겠어서 다 저녁 먹으러 갔죠.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6명이 다 붙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좀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집중관리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집중관리반은 따로 좀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여러 가지 고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할 거냐면요. 저 일단 선착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집할 수가 없어서 집중관리반은 선착순 20명 모집하고요. 개인 독서실 좌석 제공합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기본관리반보다 20만 원이니까 비싼데 대신 독서실이 무료예요. 대신 저희가 뭐 하냐면 독서실 출석 체크 해드려요. 시간 내에 독서실에 앉아 있는지 독서실 시간별로 출석 체크 해드리고요. 실제 수업도 출석 체크 해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출석 순위도 이렇게 먹여드리고요. 네, 그리고 퀴즈도 1일 테스트 봅니다. 퀴즈랑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 모의고사 봐가지고 성적 순위도 저희가 그 공시해 드려요. 실제 저희 학원 와보시면 공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독서실 출석 순위랑 퀴즈 출석 순위가 이렇게 공시돼 있다고요. 공시돼 있어요. 실제로 그 순서대로 붙어요. 제가 강의한 지 10년 됐지만 그 순서대로 늘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고요. 저희들이 1대1로 밀착 피드백 한다는데 1대1로 밀착 피드백이 아니라 늘 봅니다. 늘 봐요. 저희가 늘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밀착 관리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아이고 좋아요. 많이 기르시죠? 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종합반 일과는 이렇게 8시 반까지 학원 오셔서 플래너 작성하시고 수업하기 전에 퀴즈 보고, 퀴즈라는 게 별게 아니라 전날 수업한 거 퀴즈 보는 거예요. 끝나면 복습하셔야 되니까. 그쵸? 퀴즈 보고요. 수업하고 나서 점심 먹고 오후 수업 있는 날은 수업하시고 자습 있는 날은 자습하시면 되는데 요때 출석 체크 이렇게 가고요. 저녁 때도 출석 체크해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작년 1월 반에 들어온 학생이 있었는데 1월 반에 제 회계원리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회계란 무엇인가 이런 거부터 같이 수업 들었던 애예요. 회계원리 처음 들었대.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5월 달에 원래 1차 시험인데 시험이 8월로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걔가 럭키로 시험을 본 거죠. 봤어요. 그래서 1월 달에 회계원리부터 시작해갖고 작년 8월에 시험 봤습니다. 1차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생각보다 고득점으로 붙었다고요. 이번에 동차 시험도 봤는데 어쩌면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 붙으면 제가 이렇게 무등 태워갖고 강남역 한 바퀴 돌기로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친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 1월 기본 종합반에 그런 친구가 꽤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여러분이 실력 향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정말로.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저희 그래서 개강은요 11월 1일날 입문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11월 1일부터 입문반 시작해서 회계원리 기준이에요. 회계원리 기준으로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주 3회 회계원리 진행을 하고요. 기본종합반 나는 선생님 솔직히 근데 인강으로 선생님 회계원리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기본종합반 2월 1일날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번엔 1월반이기 때문에 선택법도 다 실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보시면 중국 과목별 시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입으로 1차 학습 전략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이거 공부하는 방법 중요하거든요. 공부하는 방법 중요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다른 건 없고 공부 순서를 좀 보셔야 되는데, 공부 순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부 순서 첫 번째로는 당연히 회계 원리를 먼저 시작하셔야 돼. 나 진짜 회계 하나도 안 했다,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회계 원리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세법 입문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회계 원리 한번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세법 입문을 한번 수강하시는 게 좋고요. 아, 나는 완전 처음이다 이런 분들은 회계 원리를 먼저 수강하셔야 돼요. 물론 종합반 수강하시면 순서대로 진행되니까 저희 학원 종합반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중급 회계 하고 나서, 이 회계 원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급 회계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요 순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중급 회계 1까지 들으신 다음에 중급 회계 1 끝나고 나면 중급 회계 2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세법도 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그렇죠? 요렇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서 원가, 재정화, 그 다음에 선택법 이런 순서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 실강반, 학원 종합반을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다 그거에 맞게 시간표를 작성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한번 공부를 온라인으로라도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순서로 진행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두 번째로 주의사항인데, 여러분 우리 1회도까지는 기본 강의 1회도까지는 문제 빨리 푸는 거에 신경 써야 돼. 저한테 가끔씩 물어봐요. 선생님, 퀴즈 올려주신 거 봤는데 요거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그럼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정확히나 푸세요. 정확히나. 여러분, 그래서 이 1회도 끝날 때까지는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선생님, 이해했다는 게 도대체 뭔데요? 책의 내용을 엄마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엄마한테. 엄마 앉아봐, 나 오늘 배운 거 있거든, 얘기해줄게, 앉아봐 하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수능 강사분 중에 정승세 선생님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수능 수학 만점 받는 법,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쭉 흘렸습니다. 그거야. 우리 기본 강의는 이해할 수 있으시면 돼. 그리고 문제 빨리 푸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정확히 푸는 게 뭔데요, 선생님?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 그대로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정확히 이해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지, 수험생분들이 너무 조급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할 게 있는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좀 적성에 맞는 친구들이 있고 적성에 안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는 과연 적성에 맞을까? 여러분들 과연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비전공자. 저는 비전공자인데 이거 해도 될까요? 여러분, 저 공부한 학생 중에 디자인 공부했는데도 합격한 친구 있어요. 또 저희 학원 홈페이지나 저희 학원 유튜브 보면 저는 원재원 선생님을 세법계의 메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친구 있거든요. 잘생긴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처음 기본종합반 할 때 왔던 친구인데, 얼굴 잘생겼는데 근육이 이래요. 근데 민소매 입고 온 거예요. 제 그때 늦게 들어왔어, 중간에. 근데 맨 앞자리에 앉더라고요. 나중에 상담해 보니까 운동만 했대요. 와, 처음엔 하나도 몰랐다고요. 근데 진짜 체력이 좋으니까 우직하게 전출하고 수업 다 듣고 퀴즈 다 참여하고 하더라고요. 시간까지 하루 독서실 문 닫을 때까지 독서실에 앉아 있고 붙었어요. 20개월 만에. 20개월 만에 붙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공부하시는데 궁금한 게 있으실 텐데, 저희 그렇게 어려운 내용 배우지 않아요. 뭐 하셔야 돼? 우직하게 공부하셔야 돼. 우직하게.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내가 여기에만 몰입해야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6개월 정도는 진득하게 몰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강 오프라인 학원 이 커리큘럼을 추천드리기도 해요. 우직하게 하셔야 돼요. 우직하게. 그렇죠? 하다 보면 수많은 좌절의 시간들이 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하지만 우직하게 하시면 성과가 나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고생하셨고요. 그 1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좋은 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